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법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가입한 보험에서 그 지급 불능된 계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1인당 금융기관당 5천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제정이 됐고요. 예금보험공사에 미리 금융기관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 불능이 되면 미리 가입한 보험에서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주는,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서 적립하고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급 사유를 보면요, 보험금 지급 정지가 1종 사고고요, 인가 취소나 해산, 파산이 2종 사고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는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은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 미납 해지 지급 사유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합병이 되면 그 책임과 의무가 그대로 인수환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보험회사의 상장 폐지 역시 상장만 폐지된 것이지 보험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예금자 1인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다 포함되고요. 보장금액은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금융기관에 A라고 하는 은행에 A지점, B지점, C지점 했더라도 그 은행에서 5천만 원이니까 금융기관당 1인당 5천만 원이고요. 가끔 원금만 보장한다는 질문 나오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보장합니다. 밑에 해약 환급금이나 채권 합계액에서 채무 금액을 뺀 금액, 예를 들면 제가 5천만 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갚지 않은 대출이 1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갚지 않은 대출 1천만 원은 빼고 4천만 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호되는 건 개인 보험 계약 DC형, 이거는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 해서 개인분들이 내는 돈,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받을 돈은 달라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운용 책임이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는 거고, IRP 개인 퇴직계좌 마찬가지고요.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증금은 회사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죠. 주계약은 제외하고요. 최저보증과 특약은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보증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비보호는요, 법인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보증보험 제외되고요. 변액보험, 주계약, 재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중에서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돈을 일정하게 걷고 나중에 줄 게 확정돼 있는 확정급부형은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더라도 정해져 있는 금액은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눈여겨보실 거는 DB형은 제외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증과 특약은 보증된다는 거, 이것도 역시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 A은행에 예금 5천만 원 지급이 정지돼서 B은행으로 합병됐다. 두 번째, C생명에 최저보증금 6천만 원 변액보험 파산이 돼서 D생명으로 계약이 이전됐다. 그 다음에 이은행에 1지점에 예금 3천만 원, 2지점에 예금 2천만 원, 대출 1천만 원이 있다. 요게 박스에 딱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 예금자 보호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이 푸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세히 보시면 A은행에 예금 5천만 원 했잖아요. 지급 정지됐으니까 사고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B은행으로 합병됐잖아요. 그러면 제 지급 의무는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B은행으로 넘어간 거예요. 얘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거죠. C생명에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최저보증금 6천만 원이니까 주계약 아니잖아요. 최저보증금이니까 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파산했잖아요. 파산이니까 이것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D생명으로 계약이 이전됐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지급 책임은 D생명으로 넘어간 거죠. 얘는 대상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A은행, E은행에 1지점에 3천, 2지점에 2천, 5천만 원이니까 한도가 됐고요. 대출 1천만 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지점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대출 1천만 원 빼고 4천만 원만 보호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얘는 첫째 어디서 운영하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분쟁이냐? 금융회사, 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입니다. 금융위원회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합의를 권고하거든요. 며칠 이내에 합의하도록 하냐면 30일 이내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죠.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건들이 어떤 게 있냐?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 이후에 소를 제기했거나 분쟁 조정 대상으로 부적합하거나 사전 조사를 했더니 이건 조정 대상이 아니다. 돌려보낸다는 거죠. 합의 권고나 조정 절차 진행이 실익이 없다. 이거 해봐야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기각합니다. 자, 분쟁위원회 회부가 됐어요. 30일 동안 합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만들겠죠. 조정안은 며칠 동안 작성하냐면 60일 이내에 작성하고요. 금융감독원이 조정안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감독원장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수락을 했다. 그러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요.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요. 만약에 수락을 안 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알아서 재판으로 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조정안을 제시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시험 문제에는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회부를 해야지 회부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한 걸로 본다. 수락하지 않은 걸로 보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금자 보호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고객 상담 창구와 보험 가입조회, 내보험 찾아줌 이런 서비스들인데요. 고객 상담 창구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그다음에 생명보험 회사가 소비자 상담을 위해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보험 가입 조회 제도는 생명보험협회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기가 확인하려면 보험회사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 이제 생명보험협회가 주체가 된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생존자와 사망자가 좀 달라요. 생존자 같은 경우는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 인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가능하긴 한데 공제보험들이 있죠. 뭐 새마을금고 공제라든지 농협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보험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한데 방문해야만 된다. 틀린 거고요. 두 번째는 공제보험도 가능하다. 틀린 거고요. 생명보험만 가능하다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거나 그것을 청구하는 것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망자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존자냐 자냐에 따라서 방법도 다르고요. 생존자는 홈페이지로, 사망자는 직접 방문. 생존자는 생명, 손해 다 되고 사망자는 생명만 되고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생손보협회에서 소비자 포털이라 해서 보험회사별로 항목별로 민원 건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불안전 판매 비율 해서 보험 소비자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보험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위반 사실이 많냐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포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락처 한 번에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회사 연락처를 한 번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 가입 제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금 대리인 청구인 지정제도 이거는 제목 정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박스에 넣어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저를 피보험자로 하고 저를 수익자로 하는 그런 보험들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생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제가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의식 불명이 된다거나 아니면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판단할 수 없다거나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못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나 대신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는 이게 이제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고요. 통상적으로는 뭐 배우자 같은 경우를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을 많이 하겠죠. 중대 질병이나 치매 등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보험금 청구하기가 어려울 때 대신 청구하는 자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지정 방법은 본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대상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만약에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라도 할 텐데 다 같으니까 이분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리인 자격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이거를 4촌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고요. 주민등록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고요. 대리인 청구 지정 제도를 위해서 신계약 체결할 때 안내하고 해피콜 할 때 안내하고 그다음에 관리 내용의 설명서를 반드시 안내 자료를 같이 첨부한다. 이건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보험의 광고인데요. 광고 심의 제도의 목적.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차단하고요. 그래서 건전한 보험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요.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광고에 대한 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목적과 근거가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시험 문제 나올 때 생명보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니겠죠. 광고의 목적은 판매를 촉진하는 거지만 이걸 심의하는 목적은 이게 아닌 거죠. 앞에 설명한 4가지 다시 한번 보시고 광고 주체는요. 생명보험 회사, 생보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만 광고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고요. 만약에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뭔가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 회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할 때는 생명보험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광고 심의 대상은요. 광고는 크게 3가지. 상품 광고가 있고요.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고요. 업무 광고, 별도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죠. 뭐 헬스케어라든지 재무설계 서비스라든지 상품과 관련은 없는 업무에 관련된 또는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안내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된 광고고요. 브랜드 광고는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 안에는 보험 상품 광고, 판매 방송, 홈쇼핑 같은 것들 얘기하죠. 대출 광고, 상품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 사전 심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상품 광고나 업무 광고나 판매 방송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방송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판매 방송 중에 일부, 예를 들면 생방송 같은 경우에요. 녹화 방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갈 건지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심의할 수가 있는데 생방송은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걸 사전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걸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사후 심의하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있고요. 심의 제외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치명적인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는 광고, 대표적인 게 브랜드 광고 같은 거죠. 또는 생보사의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을 안내하는 업무 광고 이런 것들은 고객에게 피해 주지 않는 광고이기 때문에 심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절차 한번 볼게요. 원칙은 사전 심의, 상품 광고 같은 경우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서 어디에서 심의하냐면 생명보험협회에다가 심의를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 아니고요.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을 심의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하고요. 대신에 단순히 이미 심의가 완료된 광고의 유효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아주 작은 문구 같은 거 수정한다거나 이런 이제 작은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은 간소화된 절차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품의 이미지 광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광고 게재 면적, 시간 이런 경우에는 안내사항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편익, 특성, 가입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영상, 음성 활용한 경우에 2분 이내로 해야 된다. 이건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심의 절차에서 판매 방송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은 사전 심의입니다. 사전 심의.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후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변액보험이라든지 자산 연계형 상품, 불안전 판매 비율을 기준을 초과한 판매 방송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 심의 가능하고요. 광고 소구나 안내 방송 이런 것들은 사전 심의 플러스 매월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이런 편수를 선정해 가지고 사후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광고 소구라는 건 우리가 광고를 보라고 안내한다거나 언제 광고하니까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안내 방송, 여기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 심의를 거치되 그대로 하고 있는지 매월 한 편에서 세 편 정도를 임의로 뽑아서 별도로 다시 검사한다는 것이고, 상시 모니터링, 매일 생방송되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타 광고, 대출 광고 준법 감시인 확인 받아야 되고요. 업무 광고 마찬가지로 준법 감시인 확인을 받아야 되고, 광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광고들이고 크게 피해를 주지 않는 광고이기 때문에 참고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판매 방송은 꼭 기억하시고요. 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요, 광고심의, 그 다음에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위반을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위반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상품 설명서나 계약 관리 내용 등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건 하지 않는 거고요. 잘못된 지문이고, 위반 시 제재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기본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다. 제일 나쁜 거죠. 1억 원이에요. 필수 안내사항 또는 금지사항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했다. 나머지는 다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만 위반에 따르면 5천만 원이고요. 단순히 유효 기간을 경과했다. 이 경우에는 3천만 원.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괄호 넣기로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 제재금이 얼마냐 이런 거 문제 나오기 때문에 1억 원짜리,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각각의 경우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광고 관련해서 필수 안내사항, 광고 금지 사항이 있어요. 둘 중에서는 필수 안내 사항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것도 섞어놓고 아닌 거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나 빨갛게 표현한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꼭 읽어보고 계약하세요라는 권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명칭, 상품 내용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해지 이후에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꼭 미리 알려줘야 되고요.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제한 사유가 있다면 알려주셔야 되고, 이자율의 범위나 산출 기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해한 이후에 거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광고 관련 절차와 준수에 관련된 내용,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보호 내용 알려주셔야 되고요.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객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빨간 표시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맨 밑에 장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은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고 금지사항이죠. 그런 거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자, 뒤에 보면 광고 유효기간부터 밑에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읽어보시면 아마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무조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보장한도, 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 지급 이런 거를 빠뜨리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밑에 고액 보장 사례 소개 등으로 보장 내용이 큰 걸로 오해하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500만 원 계약하신 분이 뭐 10억 받았다. 이 보험으로 10억 받았어요. 누구나 10억 받는 것처럼 그 과장해서 오인하도록 하는 건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것만 잘 눈여겨서 기억해 보실게요. 보험료를 일 단위로 표시해서 보험료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원래 뭐 월 3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2만 5천 원이면 됩니다. 이러면 싸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광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지 행위와 필수 안내사항을 좀 구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보험 정보의 공시인데요. 공시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재무 상태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관계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걸 공시라고 하는데, 먼저 체계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체계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른쪽에 보면 제가 위에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공시 항목, 방법, 이건 누가 정하고 있냐면 생명보험협회가 정하고 있다. 먼저 기억하시고요. 생명보험 회사는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경영공시로, 상품에 관련된 내용은 상품공시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생명보험협회는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고객들이 확인하려면 보험회사별로 다 가야 되는 걸 모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건 생명보험협회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든 상품이든 비교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간혹 기타 공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공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뭐가 나왔냐면,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한 소송이 기타 공시 사항이다. 맞냐 틀리냐, 맞는 지문으로 나온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자문 관련도 기타 공시로 공시해야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금융감독원은 뭐냐면,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이라는 게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계약관리라든지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종합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는 경영공시, 상품공시, 협회는 비교공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종합공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간혹 시험에 문제가 난다 그러면 다음 중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것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 세 개가 아닌 나머지 골라라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보면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는 협회 공시사항이다. 요거는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요거는 맨 위에 보험회사의 상품 공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경영공시인데요. 경영공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우리가 공시하는 거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보험 상품은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영공시의 목적이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의 비교공시의 목적이 되겠죠. 공시 방법은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협회는 그것들을 모아서 비교할 수 있는 공시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항목이에요. 항목.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결산공시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간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를 누르시면 3년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3년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요 경영현황 요약이라든지 일반 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위험관리, 기타 경영현황, 재무제표, 이런 재무 건전성, 경영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 1년 단위로 공시하는 게 너무 크면 짧게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도 공시할 수 있는데,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라고 합니다. 결산 공시는 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 결산 공시 같은 경우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왜냐하면 분기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결산 공시는 3개월, 임시 공시는 2개월. 요걸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고, 시험 문제에 3개월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잘 챙겨두시고, 밑에 보면 주요 경영현황 요약, 재무, 손익, 자산의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수익성, 위험 관리, 위에 있는 결산 공시하고는 좀 다르죠. 결산 공시는 1년치를 공시하는 반면에 분기 공시는 짧게 공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이라든지 독특한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와 결산 공시 항목은 동일하다. 틀린 지문이고요.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는 결산 공시에 포함된다. 틀린 거죠. 이건 상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품 공시로 할 거고요. 밑에 보면 수시공시입니다. 수시공시는 가로넣기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발생 즉시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3년간 공시합니다. 이거를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거나 3년을 1년간 공시한다고 나오거나 수시공시는 뭔가 다를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거액의 손실, 이거는 수시공시 항목이거든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틀린 거죠. 언제 공시해야 되죠? 즉시, 우리 발생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밑에 보면 수시공시 항목, 오히려 항목을 물어보는 건 정기공시보다는 수시공시 항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기 시정조치나 긴급조치, 거액의 손실, 재무구조나 경영환경의 중대한 변경,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정부로부터의 출자,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 재산, 채무관계, 투자, 출자관계,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경. 이건 뭐냐면 즉시 알려줘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거대한 이런 말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다 외우시기 어렵겠지만 보시고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면 정기공시하는 건데 항상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일인데 중요한 일이다. 이게 수시공시 항목이다 라고 하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공시는요, 글자 그대로 상품을 공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 안내 자료가 있죠. 앞에서 저희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품 요약서,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운용 설명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요것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 안에 공시하고요. 가격 공시실을 통해서 직접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 문제 보면 보험 상품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상품 공시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의 비교 공시고요. 밑에 보면 새로 나온 게 최신 문제예요.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상법이 아니고 생명보험 상품 통일 공시 기준, 생명보험 상품 공시 시행 세칙에 따라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 근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상법은 아닌 거죠. 최신 문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비교자가 들어가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별로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 공통적으로 하는 건 상품명, 보험료, 판매 채널, 유니버설 여부, 금리 부과 방식에서 소비자 보호 정보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고,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위험과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가격이 적정하냐, 보험 가격 지수, 부가보험료 지수,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보장 범위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것이고요. 갱신 여부와 예상 갱신 보험료, 경도 침해 보장 여부와 경도 침해 진단금, 뒤에 것들은 누가 봐도 보장성 보험이고요. 지수화해서 비교하는 거는 주로 보장성 보험이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니까 나중에 받을 돈에 대한 공시가 많겠죠. 해약 환급금, 계약자 적립률, 사업 비율, 위험 보장 비율, 공제 금액 구분 공시, 예상 수익률, 최저 보증 비율, 이런 것들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실적배당 보험은 이거는 각각의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 연금저축, 실손의료보험 비교 공시, 이런 것도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비교 공시는 어디서 한다?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요거 나누어서 정리해 주시는 건 필요하고요. 위에 보면 금융사고 현황은 비교 공시에 해당된다. 틀린 거죠. 사고 현황은 어디서 공시하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종합공시에서 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이건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회사가 공시하는 것이지 비교 공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납입 가능 현황, 이거는 앞쪽에서 우리 공시하는 것 중에서 기타 공시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거는 상품 비교 공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요 얘기고요. 기타 공시, 아까 앞에서 저희가 표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생명보험협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공시하는 걸 기타 공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눈여겨봐달라고 한 거 뭐가 있었냐면 보험금 청구 지급에 관련된 소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의료자문 관련이 있었고요. 요 부분에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의 모집 수수료율,
요것도 기타 공시에 해당된다는 거. 요게 지문에 자주 출제되니까 앞에 것과 연계해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타 공시 관련해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거기서 조회뿐만 아니라 가입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온라인 슈퍼마켓이에요. 2015년부터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종목 중 저렴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그 채널인데, 이거를 어디서 운영하느냐? 얘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예를 들면 비교를 했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회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건 틀린 거고요. 금융감독원 공시는요, 회사별 경영상태와 서비스죠. 그래서 재무현황, 계약관리현황, 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보유현황, 금융사고 현황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서 협회 공시하고 연결해서 제공하는 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통합 연금 포털을 통해서 정보 제공도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 규제가 개편되면서 금융감독원 공시에서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보험 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된 부분은 여러분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민원으로 가볼게요. 보험 소비자가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거나 진정하거나 건의하거나 질의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민원, 정의 정도 챙겨주시고요. 발생 원인은 보험회사 계약의 의무 미이행 또는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객관리 부실할 때 발생하겠죠. 자, 보험 민원의 특징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민원을 내포하는 속성 자체가 적은 돈으로 큰 보험금을 받는 사행성이 있고요.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라고 하는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다양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민원을 내포하는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것이 속성이다? 아니죠. 중간에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민원을 내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문제 행동 소비자,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남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법규 및 기준에 근거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보면 법규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니요. 법규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규나 기준 안에서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고,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맨 밑에 보면 문제 행동 소비자의 민원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 아니에요. 법률과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 행동 소비자의 민원 수용 시 재발이 없다. 아니죠. 재발이 있죠. 만약에 악성 민원 넣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수용해요. 그러면 이분이 계속해서 한번 수용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수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 민원의 특징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형 볼게요. 모집, 계약 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 의무, 면부책, 보험금 산정,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줄입니다. 보험 모집 민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요 두 개 괄호넣기로 나오고,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두 가지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민원 처리가 있는데요. 민원 제기 방법은 보험회사에 직접 제기할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위에 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민원을 제기한다. 틀린 거고요. 생명보험협회에 제기한다. 틀린 거고요.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다 가능해요. 근데 직접 방문은 안 된다거나 직접 방문만 된다거나 이런 지문 기억하시고,
대다수의 보험 민원은 어디에 접수가 되냐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죠. 시험 문제에는 대다수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다. 또는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